얘들아, 돌아왔구나. 너무나 보고 싶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자락 아래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굴뚝 연기는 가늘어 바람에 잘려나가곤 했고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면 방바닥의 온기도 금세 식어버렸지요. 그 집 가장은 명한석이라 했고 아내 윤씨와 남매가 살았습니다. 오라비는 진우, 누이는 설이라 불렸습니다. 한석이 원래 못된 사람이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장날이면 아이들 입에 엿 한 조각이라도 물려주려 했고 겨울이면 아내 손을 덮여주겠다며 불을 오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몇 해를 물고 늘어지니 땀 흘려도 일이 없고 품을 팔아도 쌀 한 줌이 남지 않았습니다. 빚은 쌓이고 빚쟁이 발소리는 밤마다 문풍지를 긁었습니다. 윤 씨는 기침이 깊었습니다. 낮에는 참고 버티다가도 밤이 되면 가슴속에서 기침이 솟구쳐 올라와 입을 손으로 막고 이불 끝을 움켜쥐고 소리를 삼키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설이가 벌떡 일어나 어미등 뒤로 파고들어 작은 손으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숨 천천히 쉬셔요. 그 목소리가 방 안의 얼음을 조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새벽이면 우물가로 나가 얼음 낀 두레박을 끌어올리고 산기슭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씨를 살렸습니다. 설이는 부엌에 남은 나물 뿌리 몇 가닥을 물에 오래 끓여 죽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것을 그릇에 담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윤씨가 설이야, 너도 먹었니? 물으면 설이는 늘 웃으며 네, 어머니. 저는 아까 먹었어요. 했지요. 그러면 그날 밤 부엌 구석에 숨겨진 그릇을 진우가 발견하고 마당 끝 찬바람 속에서 밥만 떠먹은 뒤 나머지를 설의 이불 곁에 슬쩍 놓아두었습니다. 설이는 눈치채고 그 절반을 다시 덜어 어머니 곁으로 가져갔고요. 배고픔을 서로 속이며 나누는 마음이 그 집의 우애였고 그 우애가 곧 효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겨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석은 어느 날 관가 앞 장터에서 품자리를 찾아 헤매다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빚쟁이가 길목을 막고 소리쳤습니다. 명한석, 기한이 내일이다. 없으면 솥도 이불도 다 가져간다. 한석은 집 앞에 서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지요. 그날 밤 한석과 윤 씨는 불 꺼진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옆방에서 아이들 숨소리가 들려오고 윤 씨는 기침을 억지로 삼키며 눈을 떨구고 한석은 주먹을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다 죽소. 윤 씨가 아이들 쪽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설마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마오.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진 않겠소. 차마 그건 못하오. 그리고 마치 칼날을 손으로 쥐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댁에서 머슴을 구한다 하오. 집이 크니 손이 모자라다 하고 아이 둘을 보내면 밥은 굶지 않을 것이고 품값도 조금은 우리 집도 숨을 쉴 수 있을 거요. 윤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라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죄어왔지요. 그러나 윤 씨는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말리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돌아오지 한석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부끄러움과 절박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말았습니다. 진우는 방문 틈으로 어른들 말을 다 들었고 설이도 들었습니다. 설이가 오라비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라비, 우리 가자. 우리가 가면 어머니 숨은 이어져. 진우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서 벌어오자. 그리고 돌아오자. 다음 날 새벽 한석은 남매를 데리고 마을 아래 큰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이 바로 대감댁이었습니다. 대감댁 대문은 높았습니다. 문살이 촘촘하고 문고리는 번들거렸지요. 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왼편으로는 행랑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행랑채는 하인들이 먹고 자는 곳이었는데 방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고 끝쪽에는 마구간이 붙어 말냄새와 집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마당 한켠엔 장작더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은 돌을 둥글게 둘러 반듯했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중문이 나오고 중문을 넘어서면 안채가 자리했습니다. 안채는 바깥 기운을 막아주는 듯 담이 단단했고 툇마루가 길게 놓여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가 가볍게 울었습니다. 안채 앞에는 작은 화단과 디딤돌이 정갈했고 겨울이라 꽃은 없었으나 그 자리에 남은 흙결만으로도 살림의 손길이 느껴졌지요. 그 안에서 대감마님이 살림을 꾸리는 기운이 뻗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또 한쪽에는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사랑채는 대감이 글을 읽고 손님을 맞는 곳이라 마루가 넓고 문이 반듯했으며 바람이 잘 드나들어 종이창이 가만히 숨쉬듯 흔들렸습니다. 사랑채 뒤편에는 작은 서구가 붙어 있었고 기둥엔 먹빛이 은은히 배어 이 집이 글과 채통을 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석은 그 넓은 마당에 들어서자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행랑아범이 나왔는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한석이 허리를 굽혀 말했습니다. 대감댁에서 일손 구한다 하여 아이 둘을 데려왔습니다. 행랑아범은 아이들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어린 것들이 뭘 하겠나? 그 말에 한석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서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물 깃고 빨래하고 부엌일 돕겠습니다. 오라비는 장작 패고 마당 쓸고 말먹이도 챙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했고 말끝이 단정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대감마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마님은 기품이 있되 눈매가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살림을 잡는 이는 대개 목소리가 단단한데 그 마님도 그랬습니다. 어린 것이라도 손이 부지런하면 집이 산다. 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남매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해졌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고 예를 갖추는 태도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행랑아범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려라. 대신 엄하게 가르쳐라. 남의 집살이라도 사람답게 배워야 한다. 한석은 아이들 어깨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설이야, 대감댁에 패 끼치지 말고 잘 버텨라. 말이 끝나자 한석의 눈이 젖었습니다. 윤 씨는 끝내 따라오지 못하고 초가에 남아 문턱을 붙잡고 아이들 이름만 삼켰겠지요. 남매는 그날부터 대감댁의 하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행랑채에서는 기침과 헛기침, 발걸음 소리가 오갔고 부엌에서는 아궁이 불씨가 살아나며 밥 짓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우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쓸다 보면 먼지가 날리고 먼지가 날리면 쓸어도 또 생기는 게 마당일이라 아이 팔이 점점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쉬지 않았습니다. 쓸다가 얼어붙은 곳이 있으면 물을 조금 부어 녹이고 다시 쓸었고 장작더미가 흐트러져 있으면 나무를 맞추어 다시 쌓아두었습니다. 아이고, 이놈 일손이 야무지네. 하고 지나가던 하인들이 중얼거릴 정도였습니다. 서리는 부엌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그릇을 닦고 행주를 삶고 안채에서 내려오는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부엌간악이 성격이 까다로웠는데 서리가 실수라도 하면 쯧쯧 초가집 티를 못 벗네 하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서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손이 더 굼떠지고 굼떠지면 또 핀잔이 돌아오니까요. 대신 서리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 집은 밥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독대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안채와 사랑채의 문은 누가 언제 여닫는지. 서리는 일을 하면서도 집의 숨결을 읽었습니다. 행랑아범은 남매를 늘 경계했습니다. 남의 집 일은 남의 집 일이다. 눈을 번뜩이면 욕심이 된다. 하며 겁을 주었지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은 집안 살림이 어지러워지면 먼저 매를 맞는 자리였으니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면 혹시나 사고라도 칠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매가 부지런히 일을 해도 대감댁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의 쌀이 눈에 띄게 줄고 은전이 든 함에서 돈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처음엔 누가 착각했겠거니 했습니다. 큰 집은 물건이 많아 헷갈릴 법도 하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부엌간악은 서리를 쏘아보며 새로 온 것들 들어오고부터 일이 잦다는 소리를 은근히 흘렸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날이 선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행랑채에서 함께 일하던 하인 중 복동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복동은 원래 행랑아범 밑에서 잔일을 하며 오래 버텼고 언젠가는 마름자리까지 노려보겠다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남매가 대감마님 눈에 띄자 복동의 속이 뒤틀렸지요. 초가집 것들이 왜 자꾸 칭찬을 들어? 복동은 대놓고 진우에게 시비를 걸고 서리에게는 일부러 일을 더 떠넘겼습니다. 물동이를 더 무겁게 채우게 하고 마당에 눈을 혼자 치우라 하고 심부름기를 먼 쪽으로 돌려보내는 시기였습니다. 서리는 복동의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심술이 아니라 남의 숨을 끊고 자기 숨을 크게 쉬려는 사람이라는 거리요. 그래서 서리는 더 조심했습니다. 말투를 더 공손히 하고 일할 때 더 티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진우는 복동의 시비를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함은 때로 가장 큰 방패가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서리는 부엌 뒤편 장작더미 근처에서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장작더미 밑에 누군가 급히 숨겨둔 듯한 작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지요. 서리는 바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대면 오히려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리는 물을 깃는 척하면서 발로 살짝 장작을 건드려 보따리의 자리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사람들이 잠든 뒤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서리가 가리킨 곳을 보더니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쌀 한 줌 그리고 은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집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빼돌리는 거야.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숨긴 장소가 부엌 뒤야. 부엌에서 드나드는 사람이거나 부엌을 자주 지나가는 사람일 거야. 남매는 그날부터 눈을 더 크게 떴습니다. 진우는 새벽 마당을 쓸며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눈이 살짝 내린 날에는 특히 좋았습니다. 발자국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서리는 부엌에서 누가 언제 부엌 뒤로 나가는지, 누가 장작을 괜히 뒤적이는지 살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니 특정한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감댁 살림을 관리하고 창고를 드나드는 마름이었습니다. 마름은 겉으로는 점잖고 말도 잘했지만 손이 자주 주머니로 들어갔고 밤이 되면 괜히 마당을 돌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마름은 복동과 자주 눈을 맞추었습니다. 설이는 그 눈맞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동도 뭔가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사내에게 이용당하는 중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남매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머슴이 대감댁의 마름을 의심한다는 건 말 한마디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진우는 설이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 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끼가 되자.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자. 그날 저녁 설이는 일부러 부엌에서 쌀을 계량하는 일을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부엌가나기 옆에 있는데도 설이는 마치 아무 생각 없는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오라비, 이 쌀독은 내일 새로 채운다 했지? 진우도 일부러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오늘 밤까진 그대로 두라 했어. 창고 열쇠는 마름 어른이 갖고 계시고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어디까지 갔는지야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이란 대개 들으려는 귀에 잘 들어가는 법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대감댁은 크니 밤이 깊어도 어디선가 문 여닫는 소리가 나고 바람이 지나가며 처마 끝 풍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남매는 몸을 숨겼습니다. 진우는 장독대 뒤 그늘에 앉아 숨을 죽였고 설이는 부엌과 창고 사이의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손에는 부엌에서 가져온 작은 재그릇을 쥐고 있었지요. 쟤는 눈처럼 보이지만 눈보다 더 사납게 사람의 숨을 막습니다. 설이는 오늘 밤 그 재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조심 마치 땅이 소리를 내지 않게 밟으려는 걸음. 창고 쪽으로 다가온 사람은 마름이었습니다. 마름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자물쇠가 찰칵하고 작은 소리를 내는 순간 설이의 심장이 그 소리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마름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쌀자루를 조금 풀어 보따리에 담기 시작했고 은전함을 열어 손가락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우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놓치면 마름은 또 빠져나갈 테니까요. 진우는 장독대 뒤에서 튀어나가 마름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마름이 이게 뭐냐? 소리치려는 순간 설이가 어둠에서 튀어나와 마름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설이의 손은 작았지만 그 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소리내면 끝이야. 설이가 낮게 말했지요. 아이 목소리인데도 서늘해서 마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마름을 마당 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행랑아범, 불 좀 켜시오. 도둑이요. 그 소리에 행랑채 문들이 하나둘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횃불을 들고 누군가는 몽둥이를 들고 누군가는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며 뛰어나왔지요. 사랑채 쪽에서도 발소리가 났습니다. 대감이 잠옷 위에 도포를 대충 걸치고 나왔습니다. 대감마님도 안채에서 등불을 들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대감이 마름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내 집 재물을 훔쳤느냐? 마름은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님. 저는 그러나 진우가 보따리를 들어 보였고 설이가 창고 자물쇠에 남은 흠집, 마당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의 방향, 장작더미 밑에 숨긴 보따리의 존재까지 차근차근 말하자 마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데도 조목조목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짜고 친 거면 어쩌려고요? 그 말이 마당을 한 번 더 얼어붙게 했습니다. 복동의 눈은 진우와 설이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질투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마름과 자신이 엮인 게 드러날까 겁난 눈빛이기도 했지요.
대감마님이 복동을 한번 쏘아보았습니다. 입 조심해라. 증거가 있는데도 혀가 먼저냐. 마님의 한마디에 복동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마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마름이 숨을 헐떡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곡식을 요구했습니다. 도적패가 대감댁을 노립니다. 제가 겁이 나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감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집안에 곡식이 새는 것도 큰일인데 도적패가 엮였다면 그건 곧 화가 담을 넘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대감은 즉시 명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가라. 사랑채 쪽 창문도 모두 걸어라. 안채는 사람을 더 붙여라. 행랑아범은 하인들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하인들 마음이 이미 흔들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했고 누가 배신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큰 집의 위기는 늘 그럴 때 커집니다.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무너질 때 집이 먼저 흔들리는 법이지요. 대감마님은 등불을 들고 안채 쪽을 살피며 아이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서리가 그 시선을 느끼고 조심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대감마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리는 한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문만 잠근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적은 길을 압니다. 낮은 담을 찾고 어두운 구석을 찾습니다. 대감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위험하냐? 서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뒷담장 쪽이 낫습니다. 빨래 널며 보니 디딜돌이 많아 오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뒤는 그늘이 깊어 숨기 좋습니다. 도적이 들이치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진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마당 가운데는 넓어도 구석은 어둡습니다. 등불을 바람막이 쪽에 세우고 장독대 근처엔 발이 걸리게 해두면 들키기 쉽습니다. 대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체면 높은 어른이 어린 머슴 말에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대감은 오늘 밤 이미 2번이나 아이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첫째는 도둑을 잡아낸 일, 둘째는 그 도둑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차린 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희 말대로 하자. 그때부터 대감댁 마당이 바빠졌습니다. 행랑아범은 하인들을 나누어 뒷담장으로 붙이고 장독대 주변을 치우게 했습니다. 진우는 마당 한켠에 마른 대나무를 몇 개 골라 낮은 줄처럼 걸어두었습니다. 밤에 급히 넘어오면 발이 걸려 소리가 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부엌으로 뛰어가 재를 큰 그릇에 더 퍼담았습니다. 재는 바람을 타면 눈처럼 흩날리는데 그 눈이 도적의 눈과 코를 막으면 잠깐이라도 멈칫할 것이고 가 찰나에 사람을 모을 수 있겠지요.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등불은 그냥 켜두면 바람에 꺼집니다. 그래서 서리는 부엌에서 빈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 등불을 바람에서 가리게 했고 진우는 담장 쪽 바람길을 살피며 등불을 세울 자리를 골랐습니다. 바람은 늘 같은 곳으로 흐릅니다. 겨울바람은 특히 길을 잘 외우지요. 복동은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니, 저 어린 것들이 대감님 앞에서 설치는 꼴이란. 복동은 행랑아범 옆에서 투덜댔지만 행랑아범은 그때 복동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오늘 밤은 내 자존심 지킬 밤이 아니다. 그 말에 복동은 입을 다물었으나 마음은 더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질투는 참 묘합니다. 누군가 집을 살리려 뛰는 모습이 어떤 이에게는 자기 자리를 빼앗는 칼로 보이거든요. 밤이 더 깊었습니다. 대감댁은 넓어도 어둠은 더 넓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울었고 문풍지가 가늘게 떨었습니다.
멀리 깨짖는 소리가 들렸다가 멎었습니다. 그 멎는 순간이 더 불길했습니다. 짖는 건 무섭지 않지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건 무섭지요. 남매는 약속한 자리에 숨었습니다. 진우는 장독대 뒤, 그러나 완전히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되 눈은 담장을 향했습니다. 서리는 부엌 쪽에서 담장으로 이어지는 길목, 바람이 꺾여 들어오는 지점을 잡았습니다. 제 그릇을 품에 끌어안고 손가락 끝에 힘을 줬습니다. 손이 떨리면 제가 먼저 흩어질 테니 떨림을 눌렀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돌 위에 발이 얹히는 소리, 눈을 밟는 소리, 옷자락이 담장을 스치는 소리, 담장 너머에서 그림자 셋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담장이 낮은 곳을 정확히 찾아낸 것입니다. 겨울밤이라 숨이 하얗게 새어나오지 않게 입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지요. 그림자 하나가 먼저 내려와 마당을 살폈고 다른 둘이 뒤따르려는 순간 진우가 걸어둔 대나무 줄에 발끝이 스쳤습니다. 딱딱딱. 대나무가 떨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도적들이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바로 틈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지금 어느 쪽으로 부는지, 재를 뿌리면 어디로 흩어질지 이미 숨으로 계산해 두었지요. 서리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재를 바람 쪽으로 확 뿌렸습니다. 재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하얀 겨울밤에 더 하얗게 날리는 재가 도적들의 얼굴로 달려들었습니다. 캣 하고 숨이 막히는 소리가 났고 도적 하나가 눈을 비비며 휘청였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등불을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도적이다. 그 소리가 대감되게 잠을 깨웠습니다.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고 행랑채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적들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재를 맞고도 뒤로 물러서며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등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진우는 겁이 났습니다. 당연히 겁이 났지요. 하지만 진우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뒤가 바로 안채였고 안채에 대감마님과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장독대 옆에 숨겨둔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막을 수는 없어도 시간을 벌 수는 있었습니다. 서리는 다시 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이 실패하면 두 번째는 더 가까이 뿌려야 했습니다. 도적 하나가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나뭇가지를 휘둘러 도적의 손목을 치려 했고 도적은 칼로 가지를 쳐냈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며 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진우의 손바닥이 얼얼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바로 두 번째 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면 또 집으면 됩니다. 부러진 가지는 다시 장작이 되지만 잃은 목숨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서리는 그 뒤에서 도적의 발밑을 보았습니다. 재를 얼굴에 뿌리면 막히기도 하지만 바람이 바뀌면 설의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재를 낮게 도적들의 발밑으로 뿌렸습니다. 바닥에 재가 깔리면 미끄럽고 발자국이 남으며 숨을 들이마실 때 재가 또 올라옵니다. 도적들이 순간 걸음을 조심하는 사이 대감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 마음은 하나로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누구는 겁이나 뒤로 물러섰고 누구는 용감하게 뛰어들었고 누구는 혹시 내 책임이 되면 어쩌지 하며 눈치만 봤습니다. 그 틈을 도적들은 파고들었습니다. 도적 하나가 장독대 뒤로 숨어 우회하려 했고 다른 하나는 담장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쪽에서 대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등불을 담장 쪽으로 더 가져가라. 길을 끊어라. 대감은 체면을 내려놓고 직접 사람을 지휘했습니다.
대감마님도 안채 문턱에 서서 여인들을 뒤로 물리고 하인들에게 안채 문을 지켜라 명했습니다. 큰 집의 주인이 움직이자 흩어지던 마음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적은 도적입니다. 칼이 있으니 몽둥이 든 하인들은 쉽게 붙기 어렵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와 섞여 잘 들리지 않다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다다닥, 다다닥. 관하로 보냈던 사람이 군졸을 데리고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군졸들의 횃불이 담장 너머로 보이자 도적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도적들은 지금 아니면 끝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 순간 도적 하나가 서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리가 재를 뿌린 탓에 시야가 흐려졌고 그래서 도적은 재를 들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놈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서리는 그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도망가면 도적은 더 깊이 안채 쪽으로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제 그릇을 움켜쥐고 도적이 가까이 오는 순간 재를 얼굴이 아니라 손에 뿌렸습니다. 칼 쥔 손에 재가 들어가면 손바닥이 미끄럽고 눈을 찌르는 것보다 더 즉각적으로 칼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도적이 악 하며 손을 털어내는 순간 진우가 옆에서 몸을 던져 도적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둘은 눈 섞인 마당 위로 굴렀고 칼이 멀리 튀었습니다. 그 찰나에 군졸이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군졸은 훈련된 몸으로 도적의 손목을 꺾어 결박했고 다른 군졸들이 나머지 도적들을 에워쌌습니다. 도적들은 결국 칼을 놓았습니다. 칼날이 마당에 떨어져 챙하고 울리는 소리가 그날 밤의 끝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마당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흩날린 자리엔 하얀 먼지가 깔렸고 장독대 옆에는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사람들의 숨은 아직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대감마님은 한 걸음 나와 서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리의 볼에 재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자기 손수건으로 서리의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차분하면서도 떨렸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이런 담력을 마님은 그 말 끝을 삼켰습니다. 감사가 너무 크면 말이 먼저 무너집니다. 대감은 진우와 서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는 오늘 내 집을 2번 살렸다. 대감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서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내쳐지면 어머니 약도 못 씁니다. 그래서 해야 했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꾸밈이 없었습니다. 대감과 대감마님은 그 말에서 아이들이 버텨온 겨울을 보았겠지요. 복동은 사람들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의심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오히려 자기 마음의 더러움만 드러난 꼴이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마름이 잡혀가며 복동을 한번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 너도 알고 있었지 하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날 이후로 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질투란 들키면 스스로도 부끄러워 입이 닫히는 법이지요. 대감은 상을 내렸습니다. 쌀 몇 가마, 은전 몇 냥, 약재와 옷감까지. 그리고 한석에게도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며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내 집을 살렸다. 이제 그 상으로 내 집을 일으켜라. 대감은 더 나아가 마을의 품자리 하나를 한석에게 소개해 주겠다 했습니다. 굶주림은 단지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곳이 없어 더 깊어지니까요.
한석이 대감댁으로 불려왔을 때 한석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걸 보기도 전에 자기 죄가 먼저 올라왔지요. 대감님, 마님, 아이들을 맡기며 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한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요. 어머니 기다리셔요. 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 불을 오래 켤 수 있어요. 그 말에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면서도 살아난 숨이었습니다. 남매가 상을 품에 안고 초가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전처럼 살을 찢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돌아갈 밥이 생기면 추위도 조금은 견딜만해지는 법입니다. 산자락 아래 초가가 보였을 때 굴뚝 연기가 전보다 조금 굵게 피어올랐습니다. 누가 불을 지폈느냐 하면 윤 씨였습니다. 몸이 약해도 아이들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윤 씨는 꺼질 듯한 불씨를 계속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문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마당 끝길만 바라보고 손은 옷고름을 비틀며 떨었습니다. 그때 길 아래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먼저 아이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야 몸이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하고 소리가 새어나왔고 윤 씨는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내려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겁니다. 설이가 달려가 어미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윤 씨는 설이의 등을 붙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 새끼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진우는 쌀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당 바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윤 씨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쌀가마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댁에서 우리 아이들이 큰일을 해냈답니다. 윤 씨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진우를 보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약도 있습니다. 설이는 약재 꾸러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윤 씨는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약재 꾸러미는 단지 약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석은 솥을 씻었습니다. 그 솥은 오랫동안 맑은 물만 끓이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설이는 부엌에서 쌀을 씻었습니다. 쌀을 씻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진우는 장작을 패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씨가 활활 살아나 손밑을 핥기 시작하자 방 안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윤 씨는 기침을 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먼저 달래준 겁니다. 밥이 익어갈 때 그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쌀밥 냄새란 게 그렇지요. 배고픔으로 마른 마음에 제일 먼저 닿는 냄새. 윤 씨는 솥뚜껑을 열어 김이 오르는 걸 보자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 냄새를 다시 맡네 한석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의 죄책감이란 건 늘 말보다 고개로 먼저 드러납니다. 드디어 한 솥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 나물 조금, 간장 한 종지. 그래도 상 위의 중심은 하얀 밥이었습니다. 윤 씨는 아이들에게 먼저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라. 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드셔요. 진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윤 씨는 숟가락을 떨리는 손으로 들고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한 술이 목을 지나자 윤 씨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기침이 나려다 멈추었습니다. 윤 씨는 밥을 삼키고 아이들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고생했지 그 말이 밥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한석은 끝내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한참 상만 바라봤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한석 앞에 밥그릇을 밀어놓았습니다. 아버지도 드셔요. 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남의 집에 진우가 한석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살리려 했던 거 압니다. 한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같이 버텨요. 버릴 생각 말고. 서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은 네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해요. 한석은 그제야 밥을 한술 떠넣었습니다. 밥이 목에 걸려 한참을 삼키지 못하더니 결국 눈물이 떨어져 밥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석은 울면서 또 한 술을 먹었습니다. 그 울음은 부끄러움이었고 감사였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였지요. 그날 밤 초가의 불은 오래 탔습니다. 불이 오래 타면 방이 따뜻해지고 방이 따뜻하면 사람 마음도 풀립니다. 윤 씨는 약을 다려 마셨고 기침이 조금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문틈을 막아 찬바람을 줄였고 서리는 어미의 이불을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석은 불 앞에 앉아 장작이 타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아이들 쪽으로 돌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살길 핑계로 내치지 않겠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서 집안이 다시 한 식구가 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굴뚝 연기는 전날보다 조금 더 굵게 올랐다 합니다. 쌀이 생겨서만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붙어서였겠지요. 이 집은 크게 부자가 되진 못했다 합니다. 하지만 겨울밤마다 텅하고 울리던 쌀독 소리는 사라졌고 기침 소리만 울리던 밤에는 밥 끓는 소리도 함께 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에서는 다시는 남의 집에 보내면 살겠지 같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 길은 어디 먼데 있지 않고 결국 한 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숨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걸 그들은 너무 일찍 배웠으니까요.